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농막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 한 이틀 정도 전에도요, 오산에 있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70대 노인분이 한 분 사망한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최근 매주마다 보면은 사실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런 이제 사고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봄이 되면서 사실 이제 이 농사 준비하시거나 또 혹은 또 이제 텃밭 가꾸기나 이렇게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때문에 농막 이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농막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데들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화재도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통계를 낸 상황들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3개년 동안 총 이런 비닐하우스라든지 농막에서 한 529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농막은 한 212건 정도가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한 해 평균 한 7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주요 원인으로 보면 부주의, 한마디로 이제 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만큼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농막 이용을 과연 얼만큼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주말 농장이라든지 또 취미에 의해서 농막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지금 이제 2023년도에 감사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다 했는데요. 전국의 농막이 약 3만 3천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인 17,000여 개 이 정도가 불법적으로 사용을 확장을 해서 사용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막들이 사실은 소규모 가설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사실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한 화재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에서는 대부분 제외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화재의 위험성이라는 이런 것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3년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존치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연장만 하시고 시설들은 노후화된 채로 계속 그냥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도 화재 위험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농막의 화재 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주의라든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들이 굉장히 이제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부주의라고 한다면 화재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스스로 좀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막에서 뭔가 조리를 한다거나 또 불을 직접 사용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막 주변에서 뭐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하는 이런 부산물들을 이제 직접 소각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절대 하시지 않도록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막 같은 데는 소화기 같은 것들을 한두 대만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처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끄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을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농막 자체가 불에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금세 불이 커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소화기 이런 것들에도 좀 갖다 놓으시라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막의 이제 전기 사용에 관련된 부분들도 대부분 임시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전기를 끌어다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기 관리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전선이 노후화된다거나 또 이런 습기라든지 물에 노출된다거나 해서 화재의 취약성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안에 별도의 난방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전열기기 사용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전기적인 위험 이런 부분들이 큰데요. 그래서 이제 농막 평상시 항상 관리하시기 어렵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이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사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이 빈번해지는 이 시기에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전기 콘센트라든지 전선 이상 없는지 또 차단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점검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보면 이제 농막 같은데 농기구 같은 것도 이제 갖다 놓기도 하지만은 종종 보면은 새참을 해 먹는다든지 또 끝나고 나서 뭐 삼겹살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나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불을 쓰신 다음에라도 또 잘 정리를 하시고 잔불이 남아있지 않게끔 정리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냥 알아서 잘 꺼지겠거니 하시고 그냥 두시고 그렇죠. 또 이동을 하시거나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화재로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화기 관리라든지 불씨 관리 같은 것들도 제대로 잘 끄시는 것들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잘 하셔도 충분히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좀 전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막에다가 소화기 하나만 갖다 놔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농막 화재 말고 이제 본격적인 영농 처리됐는데 다른 안전사고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농사를 지시다 보면 농촌에서 굉장히 이제 안전사고들이 사실 도심 지역보다 더 많이 발생들을 하거든요. 대부분 많은 것들이 사실 이제 이 경운기라든지 또 농약 살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기구 같은 것들이 이제 사고 그리고 여기에 교통사고도 포함됩니다만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옷이 말려 들어가서 또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시는 경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이 농촌에서도 이런 수확물들을 재처리하는 가공이라든지 포장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한 경우들이 많다 컨베이어 보니까 벨트 뭐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정들이 기기들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장에서의 안전 조치 같이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혹은 또 지역 주민들이 그냥 알아서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이런 안전 수칙을 좀 엄격하게 지키시거나 또 잘 관리하시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 사고들이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년 동안 경남도에서는 약 한 800여 건의 이런 농기계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배임이라든지 끼임이라든지 또 혹은 절단, 이렇게 신차가 맞습니다. 절단되는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고요. 또 하나는 구급 출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구급차 출동 자체가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처럼 뭐 수분 내에 도착하는 이런 구조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죠, 10분, 보통요. 20분, 뭐 길게는 3, 40분씩 걸리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거나 크게 이제 이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빠른 조치들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농기계가 특히 위험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왜 위험해요? 사실은 농기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농기계 중에 대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자동차와 같이 교통사고 형태로 발생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농촌에 기본적으로 농기구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대형화된 어떤 기계로서 사람한테 위해를 가한다는 점이 위험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농촌에 남아 계시는 고령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부상이라든지 또 생명 유지에 훨씬 더 취약하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다. 그리고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긴급한 조치들 또 이제 구급차라든지 접근도 어렵고 처음에 현장 상황에서의 이런 긴급한 조치들이나 안전 조치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 비율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이렇게 이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챙기시거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소홀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다른 지역에서 이런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보다 더 취약성은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촌 지역을 가보면요. 일단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고령화돼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에 의존을 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이거 좀 고쳐야 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노령화된 분들께서 이런 농기구들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농기구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어떻게 작동을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잘 사용 방법이라든지 위험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시다가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작업하는 기계들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또 꼭 필요한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을 잘 지키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고령자분들께서 알아서 젊은 분들이야 요즘은 뭐 컴퓨터를 인터넷을 찾아서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겠지만 고령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기구를 판매하시는 곳이든지 아니면 또 지역의 지자체에서 이런 농기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위험성 또 혹은 또 관리에 관련된 필요성 이런 네.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안전하기 위한 복장 또 장갑이라든지 그게 보호장갑.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농사 일을 하다 보면은
헐렁한 옷 네, 맞습니다. 편하게 편한 이제 옷이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데다가 농기계 끼워가고 그냥 빨려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뭐 불편을 또 작업을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작업장이 불편하시고 또 이런 보호 장구를 하시는 것들이 익숙치 않으시니까 그렇죠. 그냥 평상시 하시던 대로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라든지 또 복장 같은 것들, 장갑 같은 것들 이렇게 보호 장구 이런 것들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되는 것들도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농번기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바쁘게 하루에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또 이제 급하게 일을 하게 되면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루 혹은 또 그 주에 일할 수 있는 작업량들을 잘 조정하셔서 그날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령자들이 또 체력적으로 한계가 돼서 다른 질환으로서 또 이렇게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 관리적인 측면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휴식도 주기적으로 좀 취하시고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잘 하시는 것들 필요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일하러 나간다라고 할 때는 그날 본인들이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하셔서 본인 컨디션에 맞는 작업 활동 이런 무리하게 것들도 하지 말아라.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이제 더워지는 시기에 땡볕에 아까 말씀드렸던 벌써부터 이제 뭐 초여름 날씨처럼 더운데 이런 때도 사실은 땡볕에 나가서 일들을 이제 장시간 하시다 보면 금방 체력이 소진돼서 오히려 이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더운 시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하시는 것들은 지양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휴식하시면서 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보충하시는 것들 필요합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얘기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경운기 같은 거 이렇게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이 농기계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다고 하던데 예,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농업기계 또 이를테면 농기구에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한 100명 정도씩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8배 이상이나 높다고 8배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고가 난다면 사망할 확률이 그만큼 8배나 높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사실 차량들이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이 농촌에서 농기구에 의한 이런 교통사고 예방이 더 필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령자들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 혼자 외진 길에서 사고를 당하시다 보니까 네.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혹은 또 이 상황들을 구조를 요청하거나 이럴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경운기라든지 뭐 예초기 이렇게 트랙터 이렇게 이제 대형화된 이제 네. 농사 기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로들이 사실 도로 여건들이 농촌 같은 데는 논두렁길 같이 이렇게 넓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화된 이런 농기구들을 이동을 하다 보면 옆에 이제 도랑으로 넘어지거나 전복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복 사고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전복이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처럼 이렇게 보호가 잘 되는 운전자가 잘 보호가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 조금 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운전자분들께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고 익숙한 동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조심 운전하시는 것들도 조금 느슨해지실 수도 있고 네. 또 야간에도 사실은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익숙하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낮에 이제 새참으로 또 술을 드시거나 이렇게 음주를 하시는 경우도 간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안전운전 측면에서는 좀 지양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안전운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이를테면 뭐 급경사라든지 급커브 또 좁은 구간 이럴 때는 서행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네. 기본이고 또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도로라고 한다면 조금 내리셔서 길의 상황들도 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시고 이동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심 운전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자동차도 사실 자동차 자체의 점검이 유지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농기구 같은 경우들도 고장이 나서 이렇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평상시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졸음운전, 피곤하셔서 졸음운전을 하시게 되는 경우 또 음주 후에 뭐 가까운 거리니까 내 밭에서 집까지 금방이니까 그냥 조금 술 먹어도 가겠지 이렇게 난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음주운전 이런 것들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야간에는 이런 농촌 지역은 가로등 같은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캄캄하거든요. 깜깜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네. 본인도 사실은 전복되거나 이런 위험도 있지만 보행자들을 보지 못해서 보행자들과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몰 후에 야간의 운전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그 사찰 화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되고 해서 사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등산객들도 많으니까 또 사찰 많이 다니고 하는. 사찰에 보니까 화제가 많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사찰이라고 하면 전통 사찰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전통 사찰의 경우에는 뭐 길게는 뭐 몇백 년 이상 된 이런 사찰들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 시설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 시설들의 적용 자체는 사실 안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지금과 같은 시기, 지금부터 딱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요 사이, 4월 말부터 5월 달 요 사이가 연등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또 이제 연등 행사 같은 경우는 직접 초를 켜서 연등을 밝히는 것들, 또 요즘은 많이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전구로 이렇게 밝히긴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전기적인 위험, 또 초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직접 화기를 사용하니까 이런 화재 위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사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사찰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러면서 주방에서의 화재들이 또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찰에서의 화재가 다른 공간에서의 화재도와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최근에 발생한 5년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 한 194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매년 한 40건씩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대부분 주요 원인들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아서 가연물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화기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혹은 또 쓰레기 소각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네.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예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사찰 같은 경우 대부분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산 속에서 불이 발생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지금 같은 시기엔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그렇죠. 항상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더 집중해서 화재 예방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5월 하면 또 이제 어린이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 안전사고 이거 어때요?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린이 안전사고는 사실은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했던 2019년 그리고 2020년, 21년까지는 야외 활동들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감소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풀린 2022년부터 2023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코로나 이전 시기 정도까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봄철 우리가 이 전주에는 이제 산행 사고에 관련된 것들 말씀드리면서 어른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이제 봄날 따뜻해지면 어린이들도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그렇죠. 하고 또 가족끼리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에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추락이라든지 뭐 낙상사고 또 미끄러짐 또 이를테면 넘어져서 생체기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딪힘 끼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주의할 것들이 안전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를테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신다거나 어린이들이 이제 어른들 눈을 피해서 뭐 화장품을 마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유해 물질을 음용해서 생기는 문제들 또 뭔가를 잘못 삼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요, 이 어린이 운수 사고라고 해서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보행 중의 사고 또 차량의 승하차라는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사고들이 굉장히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등하굣길에 어떤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디서 발생해요? 사실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 중에 많이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혹은 또 도로에서 많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 집 안입니다. 지금 CG 예. 그래픽에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국소비자보건에서 2022년도까지 저런 이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집 안에서의 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 중에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 이렇게 안전 생활 지도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안 계신 경우에 이제 어린이들끼리 본인들끼리 뭔가 위험한 상황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는 집에서 어린이들끼리 유행하는 그 탕후루를 직접 해먹겠다고 집에서 막 이런 것들을 하다가 화상을 입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 부모님이 계실 때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때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훈련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또 그리고 바닥에 미끄러짐이라든지 뭐 침실에 가구에 부딪히는 것들, 문에 끼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지극히 많이 발생하는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의외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치는 안전사고도 상당히 높거든요. 전체 안전사고 비율이 약 6%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을 사용할 때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장난감들이 이렇게 총같이 이렇게 비비탄이라든지 이렇게 가짜 총으로 이렇게 쏘는 것들 또 그리고 뭔가 장난감을 작동을 그렇죠. 했을 때 거기에 끼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완구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체험 활동을 하다가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체험 활동 또 이제 이 여름 방학 되기 전까지 봄철에 가장 많은 학교든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체험 활동 중에도 손상 사고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2022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20%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들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 체험학습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뭔가 이제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이런 체험 중에 화상을 입는다거나 야외 활동에 이제 동물이라든지 해충한테 물리는 경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체험 활동의 유형별로 필요한 안전조치 이런 것들의 교육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야외 활동 전반으로는 바깥에 나가면 어린이들이 이제 흥분하고 또 너무 즐겁다 보니까 걸어야 되는 곳도 뛰어야 되고 또 뛰어다니다 보면 어딘가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 중, 이동 중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더워지면 물놀이도 다양스럽게 많고 물가에 가는 체험 활동들도 많아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일반 산이라든지 평지보다는 물에서 지켜야 될 안전 수칙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 수칙에 관련된 것들, 물놀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화제를 조금 더 바꿔서 지진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새벽이었죠. 타이완에서 보니까 6.0. 이거 또 지진 나고. 일본에서도 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또 지진 소식 아닙니까? 네, 지진,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행동 요령이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예, 뭐 사실 우리나라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큰 지진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대만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 인근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사실 지난주에 발생했었던 이 대마도 인근에서의 지진은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 진동을 느낄 만큼 굉장히 강력했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알려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고 위험하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비를 하고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데 지진이 발생해서 막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탁자라든지 혹은 또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한 이런 흔들림이 있는 상황에서 대피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머리를 보호하는 상태에서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는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것이 탁자라든지 이런 곳에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동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바로 또 이동을 하시는 것들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흔들림에 의해서 뭔가 붕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신다 그러면 진동이 멈춘 이후에 한 1, 2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제 진동이 없구나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빨리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피를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집 안에 있는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은 차단기도 내리고 밸브도 잠궈서 화재라든지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대피를 하실 때 급하다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진동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멈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실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중에 이제 진동이 있으면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항상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나오셔서도 건물에 인접해서나 혹은 또 가로등이라든지 또 가로수 이런 쪽에 가급적 없는 도로 한 가운데 쪽이나 건물에 멀리 떨어져서 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하실 때 지진 대피소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진 해일이라고 하죠. 예. 쓰나미라고 일본말로 뭐 합니다. 지진 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진해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지진이랑은 좀 다른 게 지진은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만 지진해일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한 이후에 해일이 언제쯤 우리에 도착할 거다, 해안에 도착할 거다라는 것들이 약간 이제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경보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일에 대한 우려, 위험성에 대한 분이 경고가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바닷가나 오면 또 이제 바닷가에 인접한 강가 이런 쪽까지 가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또 혹은 바닷가에 있는데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 갑자기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해일 피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곳을 벗어나서 주변에 이제 높은 지역 언덕이라든지 또 야산 쪽으로 올라가시거나 그러기도 여의치 않다면 가까운 건물의 가장 높은 쪽으로 높은 층으로 이동을 임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바닷가 쪽이라든지 또 바다에 인접한 이런 이제 강가 쪽에 가셨을 때는 이런 해일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경보가 울린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 또 행동에 옮기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닷가에 가시면 대부분 요즘은 지진해일 대피에 대한 대피 요령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대피 안내소 같은 것들을 설명해 놓은 표지판들이 있거든요. 표지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시게 되면 그런 표지판들을 한번 왜냐하면 바닷가들이 항상 본인들한테 익숙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디에 안전한 장소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가시자마자 이런 안내 표지 꼭 한 번씩 읽어보시는 습관 꼭 들이시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